어느 마을에 상상의 나라, 상상랜드가 있었어요. 상상랜드의 주민들은 모두 자유롭게 상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이곳에서는 모두가 상상의 친구를 가질 수 있었고 그 친구들과 함께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을 여행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상상력이 너무 넘쳐났던 나머지 상상랜드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어요. 자꾸만 서로의 상상 속 이야기와 행동이 엉키고 충돌하여 주민들은 점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마리아가 바닷속 인어와 노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니엘이 용을 소환해서 마리아의 무대를 엉망으로 만들기도 했고 피터는 비오는 숲을 만들고 있었는데 엘리자베스가 태양을 만들어버려서도 상상이 서로 싸우기도 했죠. 이런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결국 뭔가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상상랜드 최고의 이야기꾼 토마스를 찾아가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토마스는 그들에게 자신의 책 리바이어던이라는 오래된 책에서 가져온 아이디어를 말해주었어요. 이를 통해 상상계약이라는 개념이 탄생했죠. 이 계약에 따르면 상상랜드의 모든 주민들은 매주 한 번 상상의회에 모여 자신들의 최신 상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의 경계를 조율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주요 원칙은 간단했어요. 개인의 상상은 자유롭게 하되 다른 사람의 상상에 해를 끼치지 말 것, 그리고 모든 상상은 의회에서 승인된 후 진행할 것. 이렇게 함으로써 마리아는 이제 다니엘과 상의하여 타임슬롯을 정하고 가장 화려한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피터는 엘리자베스와 협력하여 태양 비오는 숲 이라는 새로운 상상 체험을 만들어내기도 했답니다. 상상 계약이 생긴 이후로 사람들은 여전히 자유로웠지만 더 이상 서로의 상상 세계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모든 상상이 열린 마음과 조율을 통해 하나의 멋진 모자이크로 펼쳐지게 된 것이죠. 상상랜드의 주민들은 이제 매주 상상의회를 기다리며 이 특별한 날을 통해 서로의 상상을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워갔답니다. 그들은 비록 각자의 상상이 다르고 독특하지만 함께하면 더 멋진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토마스와 그들의 상상 계약 덕분에 상상랜드는 더 이상 혼란의 나라가 아닌 조화로운 상상의 나라가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가끔씩 생각했어요. 우리의 현실 세계도 상상랜드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두 번째 이야기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상상 속의 마을, 평화마을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이 평화마을은 사실 다른 마을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자유롭고 평등했습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우리는 평등하다는 모토 아래 살아갔고 모든 것이 모두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으면 모두와 나누고 채소를 기르면 서로의 식탁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평화로운 마을에 작은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한쪽 강변의 물고기가 점점 줄기 시작했고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물고기를 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전처럼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려 하였고 이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갈등의 와중에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알려진 루소라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평등을 되찾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루소는 자신의 작은 오두막에서 몇 명의 대표자들과 함께 긴 밤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동의하는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 계약은 우리 모두의 공동이익을 위해 존재할 것이며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유 또한 보장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제안에 대해 의심을 품었습니다. 자유를 위해 규칙을 세운다는 게 무슨 말이야? 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러나 루소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서로 경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토론과 설득 끝에 마을 사람들은 루소의 사회계약에 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계약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이익을 넘어서 공동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을 때도 채소를 기를 때도 늘 공동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행동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툼은 사라졌고 모든 사람이 자신이 중요한 구성원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자유와 함께 공동의 번영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평화마을은 다른 마을들에게도 유명해졌습니다. 서로를 경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위해 함께하는 것. 이 마을의 비결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마을 사람들 또한 루소의 사회계약을 배우러 평화마을로 왔습니다. 이처럼 행복과 자유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장자크 루소가 꿈꾼 사회계약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서로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매일 아침 새로운 희망에 가득 차 살아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효율적 이타주의 철학을 신봉하는 증고 철수가 있었다. 철수는 이론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려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주말 아침 철수는 이번에 번 돈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커피숍에 앉아 컴퓨터를 열고 어떤 단체에 기부를 해야 할지 분석하기 시작했다. 우선
그는 기본적인 필터링을 했다. 동물보호단체, 환경단체, 지역사회복지단체 등 다양한 옵션을 고려했지만 그는 피터 싱어의 조언에 따라 심사숙고하기로 했다. 인터넷을 뒤져 가장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곳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그는 대규모 말라리아 퇴치 프로젝트를 발견했다. 모기장을 하나만 제공해도 가족 전체가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게 된다고? 그는 이 정보를 보고 난 뒤 깊이 생각에 잠겼다. 다음 날 철수는 친구 민수와 만나기로 했다. 민수는 최근 동네 고양이 구조에 열심이었다. 그들은 동네에 버려진 고양이에게 집을 제공하고 자주 사료를 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철수는 민수를 만나자마자 날카롭게 이렇게 말했다. 민수야, 우리같이 고양이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돕는 고양이 한 마리보다 말라리아 모기장 한 개가 더 많은 생명을 구하지 않을까? 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철수, 내 생각도 이해해. 하지만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도울 수 있는 고양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움직이거든. 나한테는 이 고양이들이 얼마나 소중한데.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마음도 이해해. 하지만 효율적 이타주의에서는 감정에 의존하기보다는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하잖아. 물론 고양이를 돕는 건 의미 있는 일이지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날 저녁 철수는 민수와 함께 지역 동물보호단체에 들러 고양이를 위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남은 자금은 말라리아 퇴치 프로젝트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그들은 서로의 신념을 존중하면서도 최대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기로 한 것이었다. 몇 주 후 철수는 말라리아 퇴치 프로젝트에서 보내온 소식을 받았다. 그가 기부한 금액으로 수십 개의 모기장이 배포되었고 그 지역의 말라리아 발병률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소식이었다. 철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번 결정을 통해 효율적 이타주의를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철수는 자신의 의사결정이 가져온 변화를 느끼며 더 많은 이들에게 효율적 이타주의의 이중요성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효율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나누어 갔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단순한 감정적 선행이 아닌 깊이 있는 고민과 결단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철수는 그의 생활 속에서 효율적 이타주의를 실천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전하며 새로운 이타주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엘리자베스 앤스코 메이도. 이론은 일상의 사소한 상황에서도 그 깊이를 드러낼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겪어볼 법한 상황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적한 마을, 그곳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알고 지내는 친밀한 동네였습니다. 이곳에 앨리스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산책은 단순한 건강 관리라기보다 그녀가 하루의 계획을 정리하고 자신만이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앨리스는 산책을 하던 중 누군가가 뒤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이웃에 사는 제임스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할아버지는 항상 앨리스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오늘도 그 미소로 다가온 제임스 할아버지는 앨리스에게 로즈마리 잎이 가득 담긴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앨리스, 이걸 내가 좋아할 줄 알았어. 내 정원에서 직접 기른 거란다. 앨리스는 고마운 마음에 봉투를 받아들고 향긋한 냄새를 맡으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의 친절함에 기분이 좋아진 앨리스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아침 식사에 로즈마리를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후 며칠간 앨리스는 산책 중 계속 제임스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매번 할아버지는 정원에서 수확한 작은 선물을 건네며 앨리스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앨리스는 제임스 할아버지와 길을 걷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갑자기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걸까? 앨리스는 할아버지의 의도를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친절함 때문일까? 혹은 나에게서 얻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이 질문은 앨리스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헨스코 메이도 이론을 떠올렸습니다. 앨리스는 할아버지의 행동이 단순한 호의인지 아니면 더 깊은 의도가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낸 앨리스는 제임스 할아버지와 차 한 잔을 마시며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죠? 할아버지는 앨리스의 질문에 잠시 생각하더니 빙그레 웃으며 답했습니다. 앨리스, 난 내가 그저 행복해지길 바랬단다. 내가 산책하는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내 딸이 떠오르거든. 오래전에 다른 도시로 떠난 내 딸 말이야. 지금도 잘 지내고 있다지만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때때로 그리움이 밀려오는구나. 그래서 너를 보면 내 딸이 떠오르고 그저 따뜻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단다. 앨리스는 그제서야 제임스 할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친절이 아닌 그리움과 따뜻한 기억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앤스콤의 의도 이론을 떠올리며 앨리스는 제임스 할아버지가 보여준 작은 행동들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동의 표면 아래 숨겨진 의미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상기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앨리스는 그 이후로 매일 산책할 때마다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더욱 기대하게 되었고, 둘은 서로의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의도이론은 단순한 일상 속에서도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대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작은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